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파트너십이 또 한 차례 이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갑자기 KFX 개발 참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미뤘던 개발을 재개하자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국내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가 왜 한국의 입장을 바꿨으며 그 가운데 일본은 또한 왜 등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계속해서 인도네시아와 미수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KFX 관련 못 받은 분담금은 약 6,500억 원 정도인데요. 한국에서는 점차 늘어가는 분담금 미지급금으로 인해 여론이 매우 좋지가 않은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국내외에 우환이 너무 많았고 이는 예산이 극도로 부족해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한국에는 KFX나 인도네시아가 주문해 놓은 2차 잠수함 등 점점 순위가 뒤로 밀려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인도네시아는 코로나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코로나 관련 예산 때문에 해외에서 돈을 조달할 정도입니다. 작년에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코로나 때문에 국채를 팔아 40억 5천만 달러, 4조 9천억 원을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은행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서도 각각 2억 5천만 달러를 대출하는 협상 중이라며 사실상 재무 상태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 복지, 경기 부양용 지출 증가로 급증하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심하는 실정입니다. 작년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2.3% 또는 최저 마이너스 0.4%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실업률과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카르타의 메가톤급 수도 이전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홍수로 침수되는 인도의 수도 이전 문제 때문에 최소한 수십조 원 이상을 인프라 공사에 투입하고 수도를 보르네오 섬으로 옮길 것이라고 공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자카르타는 올해에도 홍수가 이어지고 있고 도시가 계속 침수되는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에 수도 이전 문제 관련한 예산은 최우선으로 편성돼 더욱더 자금 수급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한국 측에 KFX 행사에 오겠다고 연락을 한 것인데요. 프라보우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한국형 전투기 KFX CJ-1호기 출고식 참석을 두고 상당한 긍정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일 프라보우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 등 인도네시아의 군 고위 관계자들이 KFX 출고식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라며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측에서 이런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강은호 방위사업총장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프라보우 장관, 마르수디 외교부 장관, 하디 타잔토 통합군 사령관 등에게 4월 예정된 KFX 출고식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인도네시아 정부 및 군 고위 관계자들의 행사 참석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왔습니다. 하지만 프라보우 장관이 그동안 러시아,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와는 활발하게 교류를 해왔지만 한국에는 한 번도 오지 않은 데다가 KFX 사업에 대해 불공정한 사업이라고 줄기차게 언급하고 프랑스의 라팔이나 미국 전투기를 주문해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해 한국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라보우 국방장관은 돌연 입장을 바꿔 한국으로 발길을 향한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방산업계는 인도네시아가 이번 행사에 정부 및 군 고위 인사들을 파견하면 연체 중인 KFX 개발 분담금 납부를 비롯한 공동개발 사업 계속 참여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해왔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결국 말만 해놓고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인도네시아와는 장기간 여러가지 사업이 좌초되며 신뢰 회복 등 관계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가 온다는 것을 고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 행보 와중에 일본 관련한 소식이 갑자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뭔가 분위기가 잘 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일본발 소식이 신경 쓰이는데요. 우선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오래된 우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 삼기는 했지만 그 전에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고 있었고 매우 험하게 통치를 해서 오히려 일본에 고마워하는 감정이 크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당시 대만이나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달리 유화책으로 통치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앙금이 남아있지 않으며 인도네시아의 많은 부분에는 일본 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에 투자할 때 일본 기업의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일본 텃세도 심합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지 공장 부지 확보 등에서 일본 기업과 협력을 해야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본도 인도네시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와서 양국에는 강한 파트너십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스가 총리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약 5천억 원의 차관을 저리로 제공했습니다. 이같이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텃밭이다 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프라보우 국방장관은 한국의 KFX 관련 방문 의사를 밝히면서도 지난 3월 30일 일본에 전격 방문했고 모토기 외무상과 기시 방위상을 동시에 만나 회담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의견을 나눴으며 일본과 가치를 공유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의 영역 근처에 설정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그 다음 회담의 내용이 다소 우려가 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자위대 등과 공동 훈련을 하기로 하고 안전 보장 측면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방위 장비 비품의 이전과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일본이 11번째로 해당 기술을 이전하고 공유하기로 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당장 인도네시아는 일본에서 호위함 등을 사들이고 기술을 전수받는 내용도 일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에는 방위장비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했으나 2013년 방위장비 이전에 관한 3원칙을 만들어 사실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동남아 국가들이 눈에 띄는데 필리핀은 협정을 이미 끝냈고 베트남과도 사실상 기술 협정을 거의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일본과 방위장비 이전에 관해 협력하기로 한 국가들은 레이더, 군안 비행정 등의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기술로 여겨지는데 일본이 관련 분야에 전문적이라고 판단해서 인도네시아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다시 한번 군사 자금의 활용 분야를 일본에까지 넓혔다는 것으로 자칫 이 가운데 한국의 우선순위가 또 밀린다는 우려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거론되었듯이 일본은 엔화를 찍어내서 동남아에 막대한 차관을 빌려주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이러한 혜택을 보는데 이들은 일본의 호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방협력에 의해 한국과 해놓은 계약은 뒤로 하고 일본을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호위함은 한 척당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서 거론된 레이더 등 우선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장착할 제품 등을 먼저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이미 1차분은 구매한 상황이기도 하고 KF-X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니 기존의 일본의 레이더 등의 대폭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게다가 프로보어 장관의 행보를 보면 한국과 계약 이후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의 동일 무기를 비교해왔습니다. KF-X에 대해서도 항상 부정적이었으나 갑자기 한국이 곧 시제품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등장하자 태도를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한 프로보어 장관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면 2위와의 차이가 크며 지지율은 25%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 한국 FX가 성공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간을 보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또한 막상 프라보 국방장관이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에 한국에 보여주던 태도 역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KF-X 사업이 좌초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투자를 일본에 확대하는 무리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길목에 늘 등장하는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왠지 불안감을 주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과연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국방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라디오. 오늘 방송에서는 대한민국 반도체가 또 한 번 일본에 독점적으로 의존하던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즐거운 소식과 SK하이닉스의 인텔 메모리 사업부 인수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일진 머터리얼즈가 국내 최초로 1.5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반도체용 초극박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일본 기업 미찌이가 독점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미찌이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극박은 전자, IT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동박 중에서 가장 얇은 제품인데요. 두께가 가장 얇은 제품인 만큼 제조 공정 난이도가 높아 그동안은 일본의 미쯔이사만 해당 두께의 반도체용 초극박을 제조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얇은 초극박은 이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소재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반도체 제품들이 해가 넘어갈수록 계속해서 소형화, 고집적화되고 있고 미세 회로를 구현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해당 제품의 시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국내나 일본을 제외한 해외 기업들에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없어서 일본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던 시장이었죠. 일진 머터리얼즈 측은 지난 2006년 초극박 제품 개발에 처음으로 성공했었고 이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최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인증을 받았으며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진 머터리얼즈는 국내의 대표적인 동박 업체죠. 동박은 커퍼 포일, 단어 자체가 구리, 방막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인쇄 회로 기판, 이 PCB 기판 등의 필수 소재로 많이 이용이 되었고, 현재는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나 그 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일진 머터리얼즈 뿐만 아니라 SK 넥실리스나 두산 소루스 등의 국내 기업들이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 SK가 투자한 것으로 이름이 알려진 중국의 왓슨 등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 반도체 초극박에 인증, 양산에 성공한 회사는 그동안 일본의 미찌밖에 없었죠. 그렇기에 동박 업계에서 이 초극박은 궁극의 꿈의 기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공정, 일본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던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좋은 성과를 냈고, 추후 일본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뺏어와 주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지난주에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메모리 사업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낸드 메모리 사업부를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인텔의 옵테인 사업부는 제외가 되었고, 인텔의 SSD, 낸드 단품, 웨이퍼, 그리고 중국의 다렌 생산시설 전체가 그 인수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고, 매각 대금은 10조 3천억 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간 일본 키옥시아에 4조 원에 육박하는 지분 투자를 진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가장 큰 규모의 빅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계약은 SK 하이닉스와 인텔 둘 다에게 어느 정도의 당위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인텔의 점유율을 더하면 키옥시아를 제치고 삼성전자에 이어서 세계 점유율 2위로 올라서고, 그간 디램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사업 구조, 대략 디램과 낸드가 8대2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인수를 통해서 6대4 정도로 어느 정도 균등하게 맞출 것으로 보이고요. 이 핵심은 SSD 사업이죠. SSD가 지금은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만, 시장 초기에는 인텔의 제품이 주축을 이뤘었고, SSD에서도 인텔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SSD에서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 특히 컨트롤러, 이 솔루션 부분에서 약점을 갖고 있는 하이닉스가 이를 보강할 만한 훌륭한 딜이라는 해석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은 각기 다양한 해석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 외신들의 반응을 보면 해당 인수를 굉장히 환영하는 눈치가 많습니다. 중국 왕이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인텔은 다렌에 위치한 생산 공장 건설에 3년간 3조 원을 투자했었지만 눈에 띄는 수익을 얻어가지 못했고, 현재 인텔은 주력 분야인 CPU에서 경쟁 업체인 AMD의 추격이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메인 파트인 CPU에 집중하고 당장의 실적 개선을 이뤄내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딜을 시행한 것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중국 다렌 공장 인수는 중국에게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평을 했는데요. 하이닉스는 아시다시피 중국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2017년 33%에서 2019년 46%로 증가세에 있는 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이닉스는 중국의 우시에 디램 생산 공장을 갖고 있죠. 거기에 다렌 공장을 인수하면서 낸드 제품도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 중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다렌 공장에서는 64단, 96단 낸드 제품이 주력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대략 웨이퍼 기준 월 8만 장 정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괜찮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다렌 공장은 2010년부터 가동된 조금은 오래된 이 시설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인텔의 낸드 메모리 생산 방식이 이 플로팅 게이트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이는 조금 구형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사용하는 CTF 방식과 다른데, 이 기본적으로 3차원적인 입체 구조가 베이스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 전하를 저장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플로팅 게이트는 실리콘에 전하를 저장하고 CTF는 절연체에 전하를 저장시키는데요. 이 10나노 이하에서 셀 간 간섭을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과 생산성을 더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용량 메모리로서의 확장성은 CTF가 더 우위에 있던 것이죠.
반면에 플로팅 게이트 방식은 오래 사용해왔던 어느 정도의 검증된 방법이다 보니 조금 더 안전하고 원가가 싸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인수한 다른 공장의 경우에는 이 플로팅 게이트를 활용해서 낸드 제품을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써왔던 CTF 방법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비나 인력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 측은 오히려 플로팅 게이트와 이 CTF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 것이고, 플로팅 게이트를 적절히 공정에 섞을 경우에 오히려 원가를 낮추고 수익성을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설비 투자 개선이 예상이 되는 만큼 이로 인해서 중국 내 투자가 증대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등의 부가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는 중국인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반도체 자립화, 이 반도체 굵기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죠. 특히 D램보다 기술 난이도가 낮은 이 낸드 메모리의 생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양쯔강 메모리는 실제로 지난 4월 이 128단 낸드 제품 샘플을 공개한 바 있었고, 올해 말에 양산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죠. 미국은 이미 화웨이,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 SMIC에 대한 규제를 단행했고, 그 다음 타겟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될 것이라는 외신 보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메모리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는 양쯔강 메모리도 여기에 자유롭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궁극적으로 낸드를 제대로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메이저 기업이 중국 내 공장에서 고사양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더더욱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중국의 기술 자립화를 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국이 해왔던 여러가지 기술 훔치기 의혹들이나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해외 기업들에 대한 불공정한 제재 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우려도 있겠죠. 일본은 본 사안을 굉장히 경계하는 모양새인데요. 일본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인수 대상 공장이 중국 대련에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의 인수 허가를 꼭 거쳐야만 하는데, 이 반도체 자립을 추진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그 허가를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즉 매각 성사 가능성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했으며, 하이닉스와 인텔이 연합하면서 이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키옥시아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계하는 뉘앙스의 보도를 냈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인텔 메모리 사업부 인수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도 굉장히 경계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와 같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황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과감한 인수 투자를 진행했고, 중국의 의존도가 조금 더 커진다는 점, 중국 내 공장에서의 기술 보호 문제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등의 찝찝한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윈윈이 될 수 있는 딜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